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의 공업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논쟁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경제적 측면들에 대해서 각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또 누군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대한 제시는 일본 제국주의를 변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공업화와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한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조선인들 스스로가 공업화를 실현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기에는 전시동원과 같은 참혹한 물질적, 심리적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거나 변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 정책의 주된 목적은 식민지 조선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쟁 수행에 봉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식민지 조선인들은 이 시기에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가져온 아이러니이며 조선인의 능력과 결단력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견해도 많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그러한 의견도 찾아보시면서 이번 강의를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업화와 전쟁은 사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업화와 전쟁의 연결은 공업화 자체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1904년에서 1905년에 발발한 러일 전쟁은 당시 공업 문명의 대표적 상징 가운데 하나였던 철도가 조선에 처음으로 개설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17년 일본의 투자가들이 한반도에 최초의 대규모 공장인 조선방직을 설립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 섬유공업이 화랑을 맞이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만주사변이란 1931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 지역을 침략하고 점령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옹립하고 꼭두각시 나라인 만주국을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만주사변은 1937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중일전쟁으로 이어지고 1941년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쟁은 1945년에 끝났고 일본에서는 이 시기를 15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1945년 독립이 되었을 때 독립이 되었다는 것보다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조선도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영향을 받았고 그 전쟁들도 한국의 공업화에 큰 연관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한국전쟁의 경우 참혹한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토지, 재산에 기반을 둔 낡은 사회 질서의 잔재들을 제거하는 것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공업화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공업화의 진전과 관련을 지을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이전 조선의 공업화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농업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고 초기 식민정부는 일본의 공업을 복제하거나 그것과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한반도에 고도의 공업 부조를 설립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초기 식민지 지배자들은 조선의 주된 경제적 기능을 값싼 식량의 공급처이자 일본 공산품의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업화는 기본 부분인 농업 및 일본과의 무역에 적합한 근대적 인프라인 도로, 철도 등을 구축하는 데 한정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설립된 공장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관심에 적합한 정미업과 같은 분야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1920년까지 소위 회사령은 모든 기업들이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식민당국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업화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최초의 진정한 공업화의 급진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전쟁에 몰두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아시아 시장에는 경제적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일본 기업인들은 그 기회를 재빨리 활용하였습니다. 전쟁 중 일본 제품, 특히 섬유 제품의 수출은 급증했고 생산시설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산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일본은 처음으로 식민지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1917년 조선방직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과 그 식민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은 돈을 빌리는 채무국에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국으로 변하였습니다. 1914년 일본이 중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였고 조선 총독부는 점차 중국 시장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공업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업화는 조선의 부를 증식시키되 일본과 경쟁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1920년 회사령은 폐지되었고 일본과 동일한 법적 규제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사이 일본과 조선 간의 관세는 대부분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근대적 기계를 구비한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공장들은 실을 만드는 제사업과 천을 만드는 방적업 외에도 광업, 조선, 철강, 전기, 시멘트 등의 분야가 있었고, 술을 만드는 양조, 목재를 만드는 제재업 외에도 제약, 제분, 제당, 벽돌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공장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광업을 포함한 공업 부분은 1920년대에 비록 완만하긴 했지만 성장을 계속하여 생산량과 공장 수 모두에서 1920년에서 1930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특히 중요한 것은 한반도 북부에서 수력 자원이 대규모로 개발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직후 조선통독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조선 하천의 수력 발전 용량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1920년대 행해진 보다 정확한 연구에서는 수력 발전량이 앞선 측량의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풍부한 수력이라는 저렴한 에너지원이 발견되자 1927년 일본 질소비료회사는 북한 지역에 조선 질소비료회사를 설립합니다. 저렴한 전력은 석유화학 공장인 질소비료 공장의 설립에 도움이 되었지만 석유화학 공장인 질소비료 공장은 1930년까지 잘 작동하지 못하다가 1930년대 후반에 와서야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1950년대 남한에서 석유화학 공장인 충주비료를 설립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상 조업률을 달성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1931년에 만주사변 사이에 발생한 일본과 세계 경제의 변화와 문제들은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과 조선의 경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8년 일본에서는 쌀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1920년대 내내 계속된 주식시장 공황 및 전후 침체, 1923년에 관동 대지진, 1927년에 금융위기, 그리고 1929년에 대공황 등 1년에 일본과 세계 경제의 사회 경제적 사건들은 식민지인 조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은 1918년에 일본의 쌀 소동입니다. 쌀 소동은 폭동으로 이어졌는데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 중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및 쌀값의 폭등 때문입니다. 쌀값의 폭등을 예상한 쌀 도매업자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쌀 가격을 폭등시키자 폭동이 벌어집니다. 50일간 370여 회의 소요가 발생해 10만 명의 군이 소요 진압에 투입되었습니다. 7,800여 명을 기소하였고 2명은 사형, 12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잔혹한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정부는 쌀 등 생필품의 물가를 잡기 위해 강력한 물가 통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물가 통제 정책에는 면사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호황을 누렸던 제분, 제당, 방직업에는 전쟁으로 인한
거품 경제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수출 금지 정책 등은 전후 불황과 맞물려 거품 경제가 터지면서 일본 경제에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1923년에 관동 대지진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1920년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본 쌀값의 폭등은 식민지인 조선에서의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품종 개선, 비료 사용 증대, 경작 방식 개선, 관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식민지에서 쌀 생산을 증진하려는 산미 증식 30년 계획은 식민정부의 경제적 최우선순위와 자금을 농업에 집중시키겠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일본에서 쌀이 과잉 생산되고 이에 분노한 일본 지주들이 조선과 대만에서 값싼 쌀이 유입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하자 산미 증식 계획은 13년 후인 1933년에 포기됩니다. 하지만 1920년대를 통해 산미 증식 계획은 조선총독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남아 있었고 1930년대까지도 조선의 공업 부분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민지기에 일어났던 전쟁과 공업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쟁과 공업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이 참여한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한국의 공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하면 공업화와 전쟁은 슬픈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언급되었던 흥남비료는 일본이 북한 지역에 설립한 화학비료 공장으로 화학비료와 폭약을 생산해내는데 활용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총독부의 회사령은 모든 회사의 설립에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공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되고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해져 조선, 철강, 전기, 시멘트 등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한 공업 부분들의 회사가 설립되고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 일본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식민지인 조선의 공업화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1918년 일본에서 발생했던 쌀 소동이었는데 쌀값의 폭등으로 인해 일본에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일본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해 식민지인 조선에서는 공업 분야보다 농업 분야를 더 중시하게 되는 산미 증산 계획이 실시됩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 기간에도 쌀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고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경제 구조가 같은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